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이 68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지식 점수는 높지만 현재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금융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특히 청년들은 취업난 속에서 생활비나 주거비 대출이 늘고 신용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MG 티키타카에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교육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배아현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동북로 연암내거리에서 무태교 방향 좌회전 차량은 연암내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 성당로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성당시장 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 차간거리 좁혀 이동 중이고,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서대구 나들목 지나자마자 갓길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로 낮게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그치고 황사가 유입되는데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경북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을 계획 주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와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네. 또 다른 세무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이제 관련 소식을 전해 주셨었는데 연루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 전관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한 업체에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공무원들도 B씨의 청탁을 받고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대가로 세무공무원들은 조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구국세청장 결재까지 거친 서류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검찰 조사 결과 세무사 B씨는 과거 대구국세청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며 세무조사 실무 경력만 15년 이상 쌓았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전직 청장을 비롯한 일부 현직 세무공무원들과는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향후 제보 등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깨끗한 세무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단속에 불응하고 역주행으로 달아나려던 음주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26일 밤 11시쯤 대구 북구 구구터널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이태하 대구경찰청 제4기동대 8팀장은 멀리서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됩니다. 네.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감지하고 팀원들과 같이 차량을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빠른 판단이 이제 대형 사고를 막았네요. 네, 맞습니다. 차량을 발견한 순간 이태하 팀장과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음주 차량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예. 30m가량을 뛰어 차량 앞까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역주행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네. 경찰관들의 6탄 공세 끝에 5m가량을 역주행하다 멈춰섰다고 합니다. 만약 그대로 달렸다면 2차 사고는 물론이고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차량에 몸을 던지면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경찰관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온몸을 던져 음주운전을 막은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음주 역주행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정말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겁니다. 이는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국방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승인을 받게 되면 K2 이전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 실무적으로도 이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되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절차는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K2 이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데 이은 후속 절차인데요. 행정 절차의 속도를 내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방부는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원 도시 텃밭에서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 신종철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한 7, 8년은 텃밭이 있는 걸 모르고 매일 두루공원에 그냥 하루에 10,000보씩 이래 걷고 이래 했었는데 3년 전쯤에 이제 지인 통해가지고 텃밭을 알게 돼가지고 22년도에는 신청해가지고 경쟁이 심해가지고 떨어지고 23년 그렇게 작년부터 텃밭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요새 시장에 가면 전부 다 농약 치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먹기 때문에 첫째 안전 그게 최고고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농사 짓지만은 애플 수박도 심어보고 참외도 키워보고 그래 해놓으니까 나중에 우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억수로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데 굉장히 활력소가 됐지. 올해는 이제 작년에 실패를 이제 그걸 삼아가지고 고추라든지 방울토마토 각종 채소들을 제때에 딱 심어서 욕심 안 내고 올해는 또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면 사회생활하면서 이래 또 스트레스 받은 걸 다 해소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리 오시면 다들 옆에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최유리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협동조합 소이랩의 장종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보내면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흔히 금융소외 계층의 청년들을 포함을 하는데 두 분은 이런 분류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는 청년은 금융소외 계층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맞다. 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이나 주거의 영역을 복지로 제공해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생애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찬스를 쓰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면서 빚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생활비 대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금융권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1금융권의 문턱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실용적인 금융교육 받지 못해서 이제 자신의 경제 생활을 꾸려 나갈지에 대한 고민 없이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환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습니다. 장종욱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국제금융교육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돈을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자라는 주제인데요. 청년의 경제력은 뭐 운명이나 행운 또는 이제 베팅의 영역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의 영역이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는 거고 저도 되게 공감이 갑니다. 네. 2022년 시행된 OECD 금융이해력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금융이해력이 전체 28개국 중에 8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사실 그 IT 강국인 만큼 간편 결제 서비스나 전자금융, 뭐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라고 하죠. 네. 이런 거에 익숙한 덕분에 이 미래 대비를 하거나 뭐 저축하는 거는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래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접근하기 쉬운 만큼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뭐 저축, 대출, 신용카드, 보험, 자산 형성을 위해 알아야 될 좀 정확한 지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잘 지키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아볼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을 잘 지키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유리 대표는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되셨나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제 청년들의 생활비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취업 준비가 길어진다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라든지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뭐 고정비가 상승한다든지 무상한 경우로 청년들의 생활비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쉽게 이제 생활비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이제 좀 이런 생활비로 어려움 겪는 청년들은 대부분 이런 생활비 인터넷에서 빌린 생활비 대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대출할 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돈을 빌릴 때 100만 원, 200만 원이 처음에는 되게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잘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수입이 없는 경우가 이제 길어지면은 대부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이러한 대출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금리가 적용돼가지고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이자가 2, 3%씩 불어나서 이자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대출할 때는 쉬운데 이제 상환하려면은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접근성이 워낙 좋은 게 무분별한 소비 습관으로 이어져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고 대출을 또 쉽게 받고 하지만 또 제대로 모르고 쓰다 보니까 쓰는 당시엔 좋지만 나중에는 감당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년 말에 저희 MZ세대에서 혹시 현생 챌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생 챌린지요? 네, 현금 생활 챌린지라는 것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비 습관이 관리가 안 되는 젊은 세대들이 현금으로만 생활하면서 자발적으로 소비를 통제하고 서로 인증하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말자. 네. 자제하자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청년들 스스로도 소비 습관 분석이 중요한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돈을 지키려는 청년들의 현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교육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년이 금융 소외 계층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 이해력이 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나 어떤 곳에서도 금융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청년층의 금융에 대한 이해는 개개인별로 굉장히 격차가 많고 뭐 그 격차는 수입이나 뭐 자산 크기, 뭐 부채 유무나 규모,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 등등 뭐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긴 한데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금융 상품이나 재무 관리 등이 유행을 탄다는 거예요. 유행을 그래서, 탄다고요? 네. 뭐 코로나19면 주식이 호황이면 주식이나 뭐 코인에 투자 열풍이 불고 금리가 낮으면은 뭐 영끌해서 대출해서 집을 사고 이러한 아하. 일종의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영끌로 대출해서 집을 사고 이러한 분위기들이 사실 사회적 분위기로서 이제 청년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상황이 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청년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교육의 핵심은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만난 청년 최종 재무 목표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5억이다, 뭐 1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이제 비현실적이네요. X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예. 사실 돈이 최종 목표가 아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손을 모으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취업 준비나 사회 초년, 뭐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맞게 삶을 설계해서 그 안에서 재무 목표를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 상품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목표에 이루기 적합한 금융 상품이 뭔지 결정하고 그렇죠. 금융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금융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이제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좀 청년들이 잘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돈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재무 관리를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관리나 부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주는 것이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 너무 좋죠.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사실 사람이 적고 이게 횟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제한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금융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좀 전문가를 함께 만나서 청년이 경제적 자존감 회복시켜서 자신의 경제 생활을 자신감 있게 꾸릴 수 있는 그런 금융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정책도 함께 역시 교육과 함께 따라줘야 되겠죠. 취준하고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출산과 육아하고 모두 이제 목돈과 연결되는데 네. 물론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화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목돈이 나간 시점에 맞춰 쓸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에 도움이 되니까 청년들에도 특히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긴 하지만 공격적인? 네. 어. 결혼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비중을 맞추기에는 이러한 이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정말 제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결혼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계좌를 해제해도 페널티가 없이 이걸 형성하게 해주는 그런 점들이 되게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목돈이 생기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또 생각하는 거는 참 행복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디딤에서는 대구 청년들의 부채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결과는 나왔나요? 언제 나왔나요? 지난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고 이제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었고 조만간에 이제 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이제 저희가 항상 조사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만은 작년에 가장 중점적인 결과는 청년들의 부채가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적으로 악화한다는 네, 건 어떤 그래서 뜻인가요?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청년들에게 1년간 겪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빌렸냐고 물어봤는데 96.8%의 청년이 돈을 빌렸다고 얘기했고 이제 빌린 금액은 이제 1,507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2020년에도 조사를 했었었는데 무려 돈을 빌렸다는 게 무려 50% 증가했고 이제 금액도 433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그 자중에서 10명 중에 4명의 청년이 이제 이상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10명 중 4명 정도가 이상금융 대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좀 심각한 수치였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중은행과 이상금융권은 연 이자율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네. 시중은행이 3.1%였고 이제 이상금융권 11%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이상금융하고 시중 은행하고 사실 8.1% 정도 이자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이제 치면은 이제 시중은행은 155만 원이고 이상금융권에는 5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청년들한테는 이제 굉장한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보면 사실 이런 말하는 게 대표 입장에서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대출 없이 이 월급으로만 결혼하고 집 사는 게 너무 먼 이야기죠. 아하.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이때까지는 빨랐고 네. 최근에는 집값이 내려간다 싶더니 물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가팔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그나마 전월세도 대출로 보증금 마련하는데 이마저도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상환 부담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네.
그 여파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기준금리가 1% 인상될 때 부채금이 큰 상위 50%의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 4천 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엔 부채가 없는 청년의 연간 소비 감소는 2만 4천 원에 불과했거든요. 무려 11배에 달하는 차이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거라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부채는 좀 줄이고 또 자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겠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자산 형성 정책, 대출 정책, 채무조정 정책 등 다양한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회 초년생인데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저축한 돈에서 정부나 지자체 돈을 얹어주는 뭐 청년내일 채용공제나 청년내일 저축계좌 같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대출은 햇살론 뉴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채가 감당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자나 원금을 줄이는 채무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네. 자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갑론을 박이 오갔던 게 말씀하신 이제 청년들 부채 탕감 제도였는데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제도였죠. 코인 투자나 연끌 쪽이라 하는 부동산 갭 투자에 개인이 욕심부리다가 투자 실패한 걸 왜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주냐는 네. 도적적 회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근본 국무회의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비자 교육이 경제교육 체계에 편입된 것처럼 정부 주도의 금융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채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내는 것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MG 티키타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위랩의 장종욱 대표, 대구 청년연대 은행의 디딤 최유리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시 51분 지났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직접고용집배원의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2일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유리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정청은 작년 12월에 대표노조와 2024년도 물류 집배 분야 업무 추진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8일에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경북지방우정청 김환섭 우편물류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배원은 우편법 제14조에 따라 기본 업무로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는 전자고지와 개인 편지, 모바일 전환 등으로 2023년 우편물 배달 물량을 보면 일반 통상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 전체 2004년 기준 56.7%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배원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집배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 환경 변화에 우체국 정원 규모에 맞는 하루 8시간 기준의 적정 업무량 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편물 배달은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과 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은 편지나 등기, 부피가 작은 소포 위주로 배달하고 사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은 부피가 큰 소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소포를 이륜차로 배달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1kg 이하 초소형 소포 위주로 배달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정청은 집배원의 소포 우편물 토요일 배달 확대가 우편 환경 변화에 따른 꼭 필요한 조치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2021년 6월에 대표교섭 노조와 협약에 따라 집배원 채용 시에도 토요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명시를 했고요. 예. 이렇게 채용된 인원으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 서정찬 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택배는 원래부터 집배원들이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작은 택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택배 물량 때문에 위탁 택배원을 고용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은 채용을 하지 않고 그 물량으로 인한 집배원들이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물론 이 부피가 큰 택배 물량은 일부 차량으로도 처리를 한다고 보지만은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또 저희들이 또 집배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이륜차로 하거든요. 이륜차에 하기 때문에 안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토 근무는 토요 근무 폐지를 약속한 우정사업본부와 대표 노조 간의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토 근무의 확대에 대해서는 아주 좀 신중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토 근무는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집배원들에게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상, 안전상 아주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집회를 개최했는 거고요. 4월 중순부터 각 지역 우체국을 순회하면서 화토 근무 확대를 인한 위험성을 좀 알리고 안전한 우체국 환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서 지방우정청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배원들은 근무 환경에 따라 전기차, 3륜차 등을 확대 보급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배원들의 화요일에서 토요일 근무 확대에 대한 제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집배원들도 똑같은 근로자라서 굳이 이것을 화요일, 토요일로 변경한다는 건 양쪽 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로자를 위하기도 하고 고객들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에 거주 중인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 근무 확대가 이미 노사 간에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집배원 분들도 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서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이 예전보단 더 많이 좋아진 것도 있다 보니까 제 주변만 봐도 사실 손편지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줄었고 또 요즘 보면은 그런 청첩장도 직접 전달하시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맞춰서 그 업무도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사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가지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 잘 풀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네, 소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경북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대구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까지 나들이나 야외 활동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에 신경을 쓰고 또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3월 29일 아침에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